XSFM입니다. I D W K 이승만은 대중에게는 반일 감정을 담은 액션을 많이 취해서 당시에 애국자 소리 좀 들었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끝발이 살아있는 친일 부역자와 일본군의 군인들을 용서하고 중용한 사람이 이승만 본인이 아닐 가능성은 없습니다. 2015년 12월의 독재유산 답사기는 독재시대가 우리에게 전해준 한일 관계의 양상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사람들 뜻대로 안 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날씨 정도 생각하면 좋습니다. 날씨는 왠지 어떤 존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뿌려주는 조건이라고 옛날부터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날씨가 안 좋으면 최대 어떤 나라는 황제가 죽기도 했습니다. 시름시름 앓다 죽는 게 아니고요. 사형당하죠. 요즘 보면요. 농사가 되지 말라고 작심을 한 건지 여름 내내 비가 안 오다가 곶감 좀 말리려고 하니까 겨울, 가을 내내 비가 오고 있죠. 저희들이 녹음하는 날짜 오늘은 12월 첫째 주 같지 않게 툭하면 비가 오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여름처럼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사무실이 상당히 높은, 녹음실이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저희들 녹음실의 창가에 빗방울이 엄청나게 많이 맺히려면 강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비가 되게 많이 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겨울에 비가 적게 와야 되는 농사들이 꽤 있는데 지금 당장은 바깥에 날씨가 좋아 보이는데 한참 기분이 안 좋을 때는요. 날씨가 정치나 시사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책임 프로듀서 UMCU입니다. 이용상 임수석이 오늘도 옆에 앉아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일본 총리에게 식사 대접을 안 하시는 격렬한 격렬한 항일 투쟁을 하시는 걸 보고 과연 이런 항일 투쟁의 역사는 어디부터인가? 언제부터 우리가 일본 사람들 밥을 안 주게 되었는가? 그런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예, 일본인에게 식사 대접을 해본 적이 없는, 일본인에게 밥을 사본 적이 없는. 네. 저희가, 예. 아니요, 저는 국문과 나왔잖아요. 예. 일본에서 유학 오는 친구들 있어요. 공부 잘하는 양반들. 예. 일본인? 네. 제일 한국인 말고? 네. 일본에서 이제 한국학과나 한국어문학과 이런 거 다니다가, 네. 아예 유학을 왔다가, 여기서 직장을 얻는 양반들도 있고 그쪽에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서 신랑 신부 만나 시집장가 드는 사람들도 있고 네네네. 대학교의 국문과에는 일본 학생들 이제 한두 명씩 있거든요. 이상하게 이제 90년대 학번들의 고정관념이라고 치죠. 다른 나라에서 오는 학생들은 많이 유학생들이 오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정말 많이 오는 나라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인 줄 알고 말 걸었는데 그 나라에 애인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네. 그런 데서 오는 학생들하고 다르게 일본 유학생들은 꼭 한국 어문이나 한국의 사회를 배우려고 오는 진짜 공부하려고 오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던 기억이 나요. 제 학번 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인들에게 밥을 사준 적이 많다. 일본인들의 발표도 대신해 준 적이 많다. 전체적으로 네, 일본 발표를 어떻게 대신해줘요? 같은 조니까요. 전체적으로 반일 감정은 대통령보다 적은. 네, 제 후배 땡땡 아야꼬 양이 저하고 같은 수업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 학기에 저를 만났을 때 엘리베이터에 탄 과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네 이 오빠하고 같은 조냐고. 좋겠다. 이 오빠가 다 해줘. 뭘 다 해줘. 네. 그렇게까지 일본인에게 잘해주던. 저와는 다르게 대한민국의 독재 정권은 일본에게 어떻게 했으며 일본에게 무엇을 얻어냈으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는가를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물뚝심송 상인 고문하고 같이요. 안녕하십니까. 저도 일본인들에게 밥을 산 적이 꽤 있습니다. 그렇구나. 나만 없구나. 네. 제가 학생 때는 사실 유학생이 많지 않았어요. 네. 벌써 시간이 꽤 오래됐죠. 예. 여행 자유화 이전 막 이러니까. 그것도 그러네요. 네. 50 때. 그렇죠. 근데 나중에 전 사회에 나와서 그 일본 업체 사람들하고 밥을 사기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고. 네. 근데 전반적인 제 느낌은 일본인들은 굉장히 착하다. 아, 그래요? 예, 경우에 바르고 착하다. 말 함부로 안 하고. 일단 또 외국에 일로 나와서 공부로 나와서 그런지
그 나라에 가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도 물론 그렇죠. 이제 일본에도 일본 마사오가 있고 마사오 많겠지 거기. 저 일본에 한번 관광 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길을 물어보다가 일본인 아주머니가 네. 정말 친절하게 일본말로 그냥 알려주시더라고요, 길을. 못 알아들어. 네,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표정으로 얘기하니까. 표정으로 좌회전과 우회전을 알려줄 정도로.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짓하면서 하는데, 정말 저는 한국어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잘 알아들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말은 표정이긴 하죠. 언어란 표정이긴 하죠. 그 자연스럽게 통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일본말하고 우리말하고의 톤이 좀 비슷한 경향이 있죠. 네. 꽤나. 불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말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가면서 조심하라 이런 얘기까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네. 그리고 일본말은 그 음절 구조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우리랑 비슷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말 배우는 게 약간 좀 쉽고, 그 일본인들은 한국말 배우는 게 좀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등 뒤에 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손 들어주면서 말하는데도. 꺼져라 넷 극우야 이런 말이 아니라 잘 가라 조심해라라는 걸 알아들을 수 있었다. 다른 나라 말로 해도 친절하게 하면 알아듣는데 민중이 하는 말을 얼마나 못 알아들었길래 요즘 일본하고 외교하기가 이렇게 힘드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진짜 일본과의 관계는 뭐랄까 진짜 복잡하죠.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 가장 서로 싫어하고 그 반면에 또 국민들은 또 달라요.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일본을 다 싫어합니다. 북한 얘기가 아니었군요. 가까우면서 싫어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게. 그렇죠. 북한은 좀 약간 별도 존재고. 네.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일본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반대로 일본은 그렇게 우리를 별로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요? 최근에 조사 결과 같은 거 보면은 오히려 일본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 괜찮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인을 다 죽이자고 그런 사람도 있죠. 가두 행렬하면서 극렬하게 시위하던 일본인들을 보면서 일본 극우들. 이제 투채널에 잘못 낳은 자식들의 경우에는 일베하고 비슷해서 사회가 버려두니까 적이라도 만들어서 존재감 얻으려고 하는 거는 어딜 가나 다. 그런 사람은 어디 가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한 게 일본 극우들을 보다가 일베를 보면 일본 애들은 어찌 보면 인종차별로 자신의 차별의 본능을 충족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로. 근데 인종이 다르지 않아도 똑같은 구조로 증오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한국은 신기하고 훌륭한 예죠. 그러니까 인종이나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증오하고 싶을 뿐이지. 뭔가 싫어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싫어하고 배척하고 싶을 뿐이라는 생각. 더 재밌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 괜찮지, 한국 좋아요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 상당수가 한국이 어떤 방향에 있는지 몰라요. 그죠. 한국에도 상당히 무관심하다. 무관심하거나 좋다고 한다. 이런데 우리는 일본을 좀 많이 싫어하죠. 반일 감정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드러나는 게 한일 국가대표 경기. 이런 거 할 때 보면 진짜 사력을 다해 싸우죠, 선수들이. 난리도 아니죠. 그 선수들이 반일 감정이 있어 그렇다기보다는 지면은 이제 반일 감정이 어떻게 당할지 아니까. 무슨 선수들이 헬멧 안에다가 극이 이렇게 써가지고 띠두르고 이러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조상님이 좀 당하셨다거나 일본에 물뚝심송 상인 고모는 지금까지 단 1초도 오늘의 진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뭔데요?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다 어제 나온 책 얘기뿐입니다. 아니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언제 한번 훅 하고 나타나실지 오늘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냥 말 나온 김에 하고 넘어갑시다. 책 하나 썼습니다. 네. 어쩌다 한국은 이 모양이 됐는가를 줄여서 어쩌다 한국은. 여기저기 서점에 다 올라와 있는데 XS몰에도 들어온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진짜요? 또 XSFM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XS몰에서 구매를 주로 하시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이제 낯짝이 없는 것이 원래는 검증을 하는 것으로 액세스몰은 유명한데 민망하네요. 제 책 얘기하려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검증 안 된 상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검증된 광고주들의 광고를 들으시고 오늘 수사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대리운전,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생애 첫 여행친구 중앙북스의 생애 첫 여행친구 중앙북스 프렌즈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심정이에요. 뭐야 이게. XSFM입니다. 사람들은 면역 과민 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살찔까봐 걱정되지만 야식과 맥주 한 잔을 포기할 수 없다면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거품, 향, 색깔 다들 뭘로 만들었길래 이렇게 진하고 많지? 저 화학 성분들 내 피부에 남는 건 아닐까? 시간만 많으면 코코넛 오일로 내가 샴푸를 만들겠지만 난 바쁘니까 빅그린 약산성 헤어 케어 시스템 Big Green 설페이트 프리. 홍콩 한타님, 쇼핑몰 좀 추천해주세요. 발로 뛰어 검증해서 소개하는 프렌즈 홍콩을 읽어보세요. 오키나와 한타님, 오키나와에서만 쓰는 일본어 좀 알려주세요. 역사까지 세심히 알아보고 정리한 프렌즈 오키나와에 나와 있어요. 베이징 환타님, 싸고 안전한 숙소는 어디죠? 마카오 한타님, 도박 말고 재밌는 건 뭐죠? 네팔 환타님. 아이고 이런. 환타가 어디에나 있을 수 없어서 프렌즈에 담았습니다. 세계 문화유산부터 볼거리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풀어내는 해결사. 생애 첫 여행 친구 프렌즈 중앙북스. 무슨 광고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못 읽는 사람이 광고를 하다니. 이게 터무니 없다, 부끄럽다. 이게 컨셉에 의한 그냥 그렇게 읽은 거예요. 예. 요게 의외실 겁니다. 예. 열심히 가르쳐서 나온 게 이 모양이다. 어이구, 이런, 이거 몇 번을 다시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힘들어서 나온 거야. 어이구, 이런. 네. 이거 거의 준재난 상태인데, 이거. 네. 예. 물뚱님께 말씀드리노나니, 우리 광고 안 들어온 게 다행이다. 음원 광고가 나가면 이렇게 망신만 당하고 사람들이 무슨 광고인지도 모르고. 큰일 나죠, 큰일 나. 어떤 광고는 광고 내용이 얼척이 없으면, 너무 심하면, 예. 물건이 뭐였는지 아예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네. 도대체 무슨 광고야? 네. 저도 지금 들으면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여행 책 시리즈가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출판사에서 아무래도 좀 무리한 것 같은데. 아까 이 소라님의 경우에는 이제 주식회사 비앤원에 자신의 주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성우를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는 이해관계가 얽힌 출연자가 광고에 출연한 최초의 자기 책 광고를. 네. 그렇습니다. 자기 책 광고한 건 처음이네요. 부패 광고 1호. 내부자 광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는 일단 방송이 나가기 전에 지금 기분으로는 신통치 않다. 네. 광고만 들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한마디 얘기해 줄 필요가 있죠. 환타님이 쓴 여행책이 네. 일반 가이드북하고는 좀 달라요. 거의 확실히 저질이다. 근데 진짜 갱지로 찍고. 근데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정보책이 아니고 거의 그 인문학 책이에요. 이용은요. 네. 헉 이러면서 읽었어요. 진짜 페이지마다가 다 헉이에요. 예. 진짜 심하게 잘 썼어. 네. 2010년 이전 무렵에. 그러니까. 저는 안 먹어보고 후기 쓰는 그런 알바도 열심히 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먹어본 거하고 안 먹어본 거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당연히 다르죠. 근데 모든 메뉴를 다 먹어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책을 보면. 예. 느껴지죠, 그게. 진짜 보통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QR코드를 도입했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추천했던 맛집이나 방문할 만한 곳이 망했다. 그러면은 다시 가서 확인한다든가 금방. 이런 류의 자세한 움직임들은 출판사들이 작가들한테 돈을 많이 줘야 또 작가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렇죠. 이게 잘 팔려도 어차피 따라 할 수 있는 회사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이렇게 할머니다. 연기는 책은 진짜 이상하게 이 문제만 있네요. 네, 예.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문자가 발명 안 됐으면 큰일 났을 분들. 독재 유산 답사기 제8화 이승만의 대일 외교. (5주) 만에 4주인가요? 올해의 마지막 독재유산 답사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전쟁이 끝난 직후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용감하게도 우리나라 대표 축구팀이
월드컵에 출전을 했죠. 스위스 월드컵. 20세기 전쟁을 말하는 거군요. 무슨 전쟁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수대첩 이후. 한국 전쟁. 네네. 그러니까 뭐 범죄와의 전쟁할 때도 스페인 월드컵에 나가고 했습니다만. 1954년도에 스위스 월드컵 지역 예선에 한일 간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몇 나라 없었죠? 월드컵. 나라가 몇 개 없었어요. 월드컵 나가 한국, 일본하고 뭐 이스라엘인가 뭐 그랬을 겁니다. 그 한일 간의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이제 양쪽의 나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게임씩 해라. 라고 월드컵 협회에서 이제 그게 결정해졌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고집을 부립니다. 일본 선수들을 이 땅에 들여놓을 수가 없다.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2번 다 일본에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그게 몰라도 뭐가 다른 거야? 원정 경기만 2번에. 이게 묘하죠. 애국을 하겠다는 사람이 계속 원정 경기만 하겠다? 그러니까 애국이 아닌 거죠. 결과적으로. 다분히 이건 그냥 정치적 프로파간다죠. 자기 멋있어 보이려고. 어쨌든 그 고집 때문에 일본 선수를 이 땅에 들여놓을 수가 없어서. 아니 그러면 진짜 프로파간다를 하고 싶으면 일본 선수를 불러다가 한국인들을 꽉꽉 채워가지고 그렇죠. 홈 어드밴테이지 팍팍 줘가지고 경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눌러야지.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것까지 생각 못할 분은 아니시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못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질 거라고 생각했다. 사실은 축구 광팬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일본을 못 이길 것이다. 우리는 일본보다 못한 나라니까 일본을 이길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힘이 딸렸을 것이다. 뭐 그냥 추측이죠. 그래서 사실 국가대표팀이 감독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일본에 가서 이기지 못한다면 돌아오지 않겠다. 현해탄에 빠져 죽겠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죠. 돌아오지 않겠다가 이제 이민을 가겠다가 눌러앉겠다. 정착을 하겠다. 이미 귀화 협상이 시작되었다. 망명을 하겠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현해탄이 정확하게 어딘지 아시는 분들이 몇 프로나 될지 모르겠네요. 아까 우리 녹음 전에 얘기했는데요. 조오련을 알면 현해탄도 안다. 근데 조오련을 아는 사람도 그럼 현해탄은 어디야? 그 산인가? 현해탄이라는 이름을 들어보긴 했는데 그게 뭔지 모른다. 현해탄은 대한해협입니다. 네. 그게 맞는 표현이다. 대한해협은 부산과 스시마섬 사이에 있는 해협을 얘기하는 거죠. 그 무슨 뭐 축구 경기 나가는 사람이 뭐 현해탄에 빠져 죽겠다 막 이러고 갈 정도로 그 일본에 대한 감정이 꽤 극단적이었다. 비행기 탔으면서. 당시 배 탔을 거예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배 탔을 거예요.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일본으로부터 일본의 이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받다가 해방된 지 몇 년 안 된 상태고 감정이 좋았을 리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일본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약간 좀 일방적인 건 있습니다. 야, 이거 54년 월드컵 얘기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진짜. 그래요?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죠. 그러니까 그 비행기 티켓 예매를 못한 거예요. 이 팀이. 스위스까지 갈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영국인 신혼부부가 티켓을 양보해서 가게 된 거예요. 신혼부부가 그러니까 티켓 몇 개가 모자라가지고. 모자라서 난 또 22명이 한꺼번에 결혼한 줄 알고. 영국 20쌍이. 영국에 있는 그 무늬들이. 영국에 있는 문선명 측의 권유로. 네네네. 결혼하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었고. 참 눈물 나죠. 눈물 난 얘기고. 근데 뭐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면이 좀 있죠. 우리는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일본인들이 우리한테 가지는 감정은 오히려 무관심에 가깝다. 잘 모른다 우리 대해서. 뭐 요즘에 이게 한류 드라마 열풍 때문에 좀 좋아지긴 했어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 차이죠. 뭐 그런 것도 있죠. 왜 그렇게 됐는가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껏해야 이제 90년대 들어서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시절이 되어서야 그때 처음으로 일본 문화 콘텐츠의 국내 시장 진입이 허용됐습니다. 이거 기억 못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안 할 겁니다. 이거 얼마 안 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필수적인 일이 갑자기 해결되면 숨이 딱 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다음에 숨 못 쉬던 시절은 생각이 안 나요. 취향에 안 맞는 이런 불만은 생각나도 숨 못 쉬던 건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당시에 이거 개방할 때도 난리 났었어요. 그 일본 콘텐츠 들어오면 우리나라 다 망한다. 토론하고 식민화된다. 뭐 별 얘기 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지금은 청취자 여러분들 뭐 트위터 열심히 쓰시고 블로깅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 게시판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우리의 덕후 선조들은 뭘 보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실 그 전에도 불법 수입되어서 발행된 해적판 책들은 무지하게 500원짜리 만화책. 그렇습니다. 그 일본 문화가 철저히 막혀 있었던 덕분에 그렇죠. 굉장히 그 표절 작품들이 넘쳐났고 표절 정도가 아니죠. 그냥 복제한 작품이죠. 그 무슨 괴수 영화 같은 건 일본 괴수 영화를 편집해가지고 잘라서 만들고 엔딩하고 오프닝만 찍은 다음에 붙여가지고 만들고 뭐 그런 게 그런 있었죠. 게 많았죠. 또 일본의 성인물들도 암시장에서 거래 많이 되고. 합법적이 된 다음에도 성인물들은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혈액형별 성격 책도 이름 바꿔 들어오고. 그뿐 아니라 이제 일본이 전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우리보다 훨씬 앞선 산업이나 기술 측면에서 굉장히 앞선 나라가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이제 일본의 전자제품들이 일제라는 타이틀을 달고 어마어마하게
사치품으로 막 인정되기도 하고. 네. 뭐 소니 워크맨 같은 게 그런 대표적인 문제였죠. 저 어릴 때만 해도 용산이나 이런 데, 전 용산이 아니라 그 지방도시에 살았으나 그런 데 가면 일제 중고 민트급 그 전자기기를 진품처럼 파는 경우가 맞죠. 있어요. 이렇게 싹 막 포장해가지고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속아서 사는 게 아니고 알면서 그냥 사는 거 알고 사는 거죠. 네네네. 그때는 외장재가 지금처럼 약하거나 싼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투박하고 강했죠. 그때는 진짜 알루미늄 두껍게 해가지고 슥싹슥싹 닦아놓고 살짝 연마하면 새 거 같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리고 뭐 저 그래픽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때 그 소니의 트리니트론 모니터. 트리니트론. 이따시만한 모니터. 네. 우리 때 고등학생들은 다 소니 워크맨이 워너비였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고 싶다고. 갖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라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혼다나 가와사키의 그 그렇죠. 모터사이클들, 오토바이들. 소리 똑같은데 소리 다르다. 근데 막 하나 갖다 놓으면 막 멋있다고 둘러서 구경하고 막 그랬죠. 네, 일본의 스포츠카들. 네. 사실 오토바이는 일제 아니면 없지 않았나요? 저 어릴 때만. 일본 일제를 거의 들여다가 수입 조립해서 뭐 대리몬다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랬던 게 이제 시작이었죠. 효성 스즈키, 그리고 대리몬다. 또 그 미제를 타자니 너무 허리도 굽고 이렇게 50견도 오고 해서 아메리칸 스타일은 힘들었기 때문에 사이즈가 잘 안 맞죠. 예. 그 미제는 그 당시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타던 자동차보다 배기량이 크지 않았나요?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리고 기억납니다. 또 한때 유행이 일본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몽땅 하나씩 들고 오던 거 코끼리 밥솥. 코끼리 밥솥. 그게 그렇게 좋은 건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들 하나씩 들고 사오고. 예.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의 뭐 모든 상품, 실제 전자제품 같은 상품이든지 아니면 콘텐츠 상품이든지 그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하고 해외 여행도 자유화돼서 일본 여행 1박 2일로 갔다 오는 것도 아주 일반화되고 뭐 온천 같은 데 가서 이제 하룻밤 쉬고 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이제 국경은 얇아지고 일본은 우리한테서 사실 북한을 제외하고 제일 가까운 나라가 된 거죠. 김포에서 강남보다 가까운 땅. 그렇죠. 실제 비행기 타면 뭐 금방 떴다 금방 내리는데 순식간에 가는데 김포에서 나리타 가는 것도 있을걸요? 김포에서 가는 거 있을걸요?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비행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공항까지 가는 게 더 많이 걸리고 뭐 이런 정도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일제 상품을 좋아하고 일본 콘텐츠 문화 상품을 좋아하면서도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를 싫어하는 좀 민족적이고 이제 그런 데 기운이 있는 반일 감정은 상당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실리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회의감도 약간 있지만 뭐 사실 일본 제품을 좋아하는 거는 8, 90년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긴 그건 뭐 세계적으로 그랬죠. 또 오히려 전자산업은 일본이 약간 또 쇠퇴기에 접어들어가지고 상품들 보면 뭐 요즘은 미지 아니면 국산이잖아요. 사실 지금 뭐 일본의 컨텐츠들 좋아하는 사람들 거는 그냥 왠지 일본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전 세계인이 다 좋아하는 컨텐츠를 향유하는 진짜 훌륭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일본 일제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애니메이션, 드라마, 그게 좋아서 전자제품 그렇게 좀 그냥 평준화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또 세계 역사를 다 비교할 때 보면 막 1세기가 넘게 지배당하고 아니면은 언젠지 모르게 막 우리 왕들도 다 꽂은 왕들이고 우리 그리스 때 얘기했죠. 그런 나라, 그런 역사를 겪었던 나라의 국민들은 자신을 지배했던 국가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깊지는 않은데 한국은 딱 분노하기 좋을 만큼 지배하다 갔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분노가 사그라들기엔 너무 짧고 짧은 시간 탈탈탈탈 털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화내기에 적절한 기간 지배를 당한 거죠. 그 문제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오늘 우리와 일본의 관계, 즉 한일 관계의 기원과 발전 과정, 진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의 딱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박정희 독재 정권의 시절. 그 시절 그 사람들이 한일 관계를 어떻게 다루었길래 그 어떤 결과와 유산들이 우리한테 남겨졌는가. 그 식사 대접 안 하는 극렬한 항일 투쟁의 근원은 어디인가. 왜 그게 시작됐는가. 왜 밥도 안 주는가. 이런 거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의 역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바쁘다 노래를 부르시더니 누가 굳이 삼국시대까지 가시라고.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진짜 삼국시대까지 갑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변화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이암 리슨이에요? 삼국시대 이전에도 당연히 한일 관계가 있었겠죠. 그렇죠.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진짜 나무로 만든 배 타고 건너가는 게 크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사망률이 높지 않은 시도. 한 3번 시도하면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는. 그 인류의 기원을 이렇게 탐사하잖아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런데 최초로 아프리카를 벗어난 현생 인류가 그렇죠. 아프리카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쨌든 바다를 건넜어야 된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홍해를 어쨌든 건너야 된다. 그렇죠. 홍해도 굉장히 큰 바다였죠 당시에. 그러니까 불과 몇 킬로미터라 해도
정착 가능한 인구 집단이 건너가려면 배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나올 때부터 이미 그 정도 바다는 건널 수 있었던 겁니다. 인류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네. 물론 이제 소심한 사람들은 못 갔겠지만 야, 저 바다 너머에 뭐가 있는데 가보자 해서 나설 만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현해탄 정도는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 그리고 또 북쪽에 그 빙하기 때는 이제 얼음 때문에 그렇죠, 예. 연결되어 있던 시절도 있던 거고.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인류학적 관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너무 골치 아프니까 그냥 하던 대로 삼국시대만 가죠. 하던 대로. 예. 가장 최근부터. 예, 최근부터. 예. 네. 삼국시대 이전의 사건 중에서 유일하게 언급할 만한 건 변홍사의 전파입니다. 다행이네요. 예. 한파에 비해. 그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농경 흔적 찾았다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 구라였죠. 그렇죠. 그건 사기로 밝혀졌고. 네. 유명한 구라 교수 이름이 생각나요. 예,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자기가 다 묻어놓고 막 만들고 막 이런 사람. 예. 네. 근데 그 이전에 변홍사의 흔적, 그러니까 인류가 재배한 벼의 흔적 중에서 전 세계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오래된 기원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진짜요? 예, 충주 소로리의 벽시 유적이 현재까지 확인된 거로서는 그 15,000년 전으로 해서 최고의 유적입니다. 그 전까지는 중국 상하이에 12,000년 정도짜리가 있었는데 뭐 한반도에서 발표했다고 해서 한반도가 최초로 변홍사를 시작했다 이건 아니고 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죠. 예, 그건 절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 그 사기 교수랑 비슷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단지 그때 유적, 그러니까 최고로 오래된 유적이 발견되었다. 라는 것뿐이고 당연히 변홍사는 동남아시아에서 전파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의 벼가 자생할 수 있는 기후니까. 그랬는데 기존에는 이제 중국을 통해서 한반도에 변홍사가 전달이 되고 그 변홍사 기법이 한국에서 일본을 건너갔다. 이게 정설이었었는데 일본에서는 요즘에는 이제 동남아에서 해상 경로를 통해서 일본에 다이렉트로 벼가 들어왔고 그게 한반도로 전수되었다. 이것도 그렇게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 그 일본 남부를 보게 되면은 중국 대륙에서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 오키나와 지역 같은 데 보게 되면 거기서 일본 열도로 바로 다이렉트 전파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2차 대전 때 연합군처럼 예. 섬 타고 퐁당퐁당해서 그렇죠. 뭐 가지 말란 법도 없잖아요. 실제로 사실. 그런 경우만 섬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뭐 어디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전래되고 한국을 통해 일본으로 전래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전파가 되고 남부 지방에서는 또 일본에서 한반도로 전파되기도 하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어디로 왔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거 외에는 어디에서 왔다고 해서 어느 민족이 더 우월하다 아니다 하고는 전혀 아무런 그거를 연계시키는 것부터가 이미 제대로 된 역사학의 관점은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요런 포인트죠. 공무원이 나타나서 금을 긋고 불광동을 불광동이라고 불러주기 전까지 불광동은 불광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민족을 민족이라고 규정짓기 전까지 민족은 민족도 아니고요. 정확한 지적인데요. 분명한 건 쌀. 확실한 건 쌀뿐. 이 변홍사의 전파 이런 개념을 따지는 그 당시에는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족 개념이 있었겠죠. 거기서 막 한국경제신문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국경제신문 경축 드디어 변홍사 전파 벼수출 뭐 1조 환 뭐 환경 그죠. 일부에서는 이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왜 그 한일 간에 벌어진 서로를 미워하는 감정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반일 감정. 이 감정의 기원이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외구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맨날 티격태격했으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객관적으로 들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외구들이 쳐들어왔으면 우리나라 해적들은 안 쳐들어왔겠냐는 거죠. 네. 그리고 삼국시대에 그 외는 이게 비하의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 나라 이름이었죠. 네네네. 물론 공식으로 일본어로 바뀐 시점이 있긴 하지만. 야마토라고 읽죠 일본에서. 예, 그 뭐 계속 조선 땅에서는 다 외라고 불렀으니까. 예. 그 외와 사이가 나빴던 나라는 신라예요. 백제나 고구려하고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백제는 아주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가야하고도 친했죠. 가야는 뭐 일본에다 철광을 수출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관계였고. 고구려도 광해토대왕 때 일본을 한번 치긴 했어요. 그 신라의 도움을 요청을 받고. 근데 그거 말고는 고구려는 크게 뭐 일본하고 다툴 일이 없었고. 오히려 고구려는 저쪽 대륙 쪽 국가들하고 많이 사이가 안 좋았죠. 그리고 고구려의 뒤를 이은 발해도 일본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신라만 나빴어요. 그럼 반일 감정의 기원을 찾으려면 신라로 가는 건데 그때의 감정이 여태까지 남아있다? 이건 좀 뭐 의미가 없는 얘기 아니냐. 물론 감정이 남아있다고 해도 어폐인데요. 대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누군데? 그렇죠. 그 감정을 아들한테 가르치고 우리 아버지가 일본 미워라 했어. 뭐 이러고 수천 년을 왔느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사실 좀 그 당시 국제정세를 보면 전 이 당시 국제정세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학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느낌 나지 않습니까? 신라가 이스라엘이고 당나라가 미국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라가 말썽 부리고 막. 그러니까 신라가 당나라가 신라 계속 지원하면서 그런 이상한 비유하지 마라. 위험해요 역사에서. 그러면은 그 당나라 경제계를 주름잡고 있던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 고구려 백제 펀드 매니저, 당나라 최고의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 고구려 백제 뭐 왜 이런 데가 이렇게 신라랑 싸우면서. 네 맞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백제 사람들이 일본하고 친했다는 건 거의 확인된 사실인데 여기서도 또 의견이 또 갈려요. 일본에서는 백제하고 우리가 친했는데 우리가 백제로 건너간 거다. 그리고 또 우리 쪽에서는 백제가 일본으로 건너갔지 무슨 소리냐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누가 누굴 지배했느냐. 또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제일 재밌는 하나의 유적이 일본의 문화 중에 하나인 그 장구형 무덤. 장구형 무덤이 일본 야마토 시대가 둘로 나눴어요. 고훈 시대와 아스카 시대로 바뀌는데 그 고훈 시대에 일본에 가장 유행했던 무덤의 형태입니다. 장구형 무덤이라는 게 전방 후원분이라는 건데 저는 앞쪽은 네모나게 뒤에는 동그랗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무덤이 전남 지역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럼 이건 일본의 귀족들이 일로 왔다는 얘기 아니냐. 열쇠 구멍 모양. 열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일본에서는 또 우리들 왕족이 백제에 건너가서 막 지배한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밖에는 뭐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당연합군에서 백제가 멸망할 때 백제 유민들이 대거 일본으로 건너간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어디로 왔다 뭐 이런 것도 굳이 따질 필요가 있겠느냐. 어떤 뭐 보트 비풀 같은. 그렇죠. 근데 그때 백제가 일본보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문물상 앞섰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 백제에서 넘어간 유민들이 일본에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은 정설이고 그 가문이 천황 가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백제인들이 유능해서 뭐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제일 좋은 설명인데요. 하다 보니 그리 됐다. 역사는 대부분이 그래요. 하다 보니까 그리 된 거예요. 그러게요. 뭐 자기들이 가진 재산 다 싸들고 갔을 거 아닙니까? 신라한테 도망가는 거죠. 의자왕 친척들 뭐 이런 사람들이. 민족주의가 표에 도움이 되기 시작한 요 몇십 년, 몇백 년 전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누구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기록할 이유는 전혀 없었죠.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가다 보니 간 거고. 나라 망해서 도망간 거지 뭐. 그렇게 된 거죠. 신라 같은 경우는 외하고 싸웠던 기록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뇌물마립간 시절에는 외구의 침입을 맞아서 뭐 어떤 특이한 전술을 써서 전멸시켰다 뭐 이런 기록 나오고 또 어떤 때는 대차게 당해가지고 막 누가 죽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제인이 자기 땅을 벗어나서 외로 건너간 이유 중에 신라 나당연합군에 의한 멸망은 최종적인 단계였던 거고 그 전에도 많이 건너갔던 이유가 고구려의 남진 정책 때문에도 많이 건너갑니다. 고구려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 도망을 가는 거죠.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을 일본에서는 도레인들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물 건너에서 왔다. 그 도레인들이 선진 문물을 많이 들고 오니까 당시 일본을 지배했던 왕족들이 도레인들을 굉장히 우대합니다. 우대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권을 장악해버려요. 그런 현상들도 많이 발견되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아주 파시스트적인 얘기를 할 수 있죠. 돈 많이 들고 오는 사람 이민 받아주면 큰일 나요. 다 받아주면 큰일 나요. 권력 빼앗겨. 뭔 짓이든 해. 도레인들이 그런 위치였죠. 백제가 망하기 전에도 이제 왠지 이름이 친근한 근초고왕. 그렇습니다. 근초고왕 시절에 이건 교과서에 많이 나오죠. 아직기라는 사람이 일본의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다. 또 왕인 박사가 가서 논어와 천자문을 전파했다. 역시 한자를 전파한 거죠. 그런 거 있고 뭐 백제의 칠지도 얘기 뭐 외에 전달된 것도 많은데 그것도 뭐 일본에서는 또 그게 그쪽에서 우리한테 선물로 준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시면은요. 그냥 한 동네 한 집에서 이사를 오랫동안 가지 않은 어떤 동네 사람들이 있다 칩시다. 그 두 집안의 얘기 같아요. 맞아요. 그냥 아웅다웅하면 살아온. 어쩌다 보니 A 집의 아이가 B 집의 빗자루를 훔치다가 걸려서 뭐 A 아버지한테 뒤로 맞든 뭐 이런 기록. 이런 정도죠. 설탕을 빌려주고 뭐 세탁기를 빌려주고. 자꾸 이게 반복되지만 이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뭐 어느 민족의 우월성을 따지고자 하는 일은 다 부질없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웃집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심슨의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 네드 플랜더스랑 심슨이랑 옆집에 사는 바로 옆집이죠. 네, 심슨이 네드 플랜더스 물건을 자꾸 가져가죠. 갖다 막 쓰죠. 호머가. 네드 플랜더스가 슬리퍼에 네드 플랜더스라고 써져 있는 걸 보더니 여기 내 이름이 써 있는 걸 보니 이건 호모네 집에서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도만 뺏겨도 뺏기다 보니까 모든 게 뒤섞여버린 심슨 일본 부설. 그렇게 하다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고훈 시대를 넘어서 아스카 시대로 가게 되고요. 6세기 초반에서 8세기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아스카 시대인데 이 아스카 시대와 고훈 시대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한반도에서 외로
불교가 전파된 시점입니다. 이 무렵이면 대충 6세기, 8세기, 서국통일 직전. 6세기 초. 예, 그때쯤이죠. 백제가 망해가는 거고. 그때 이제 백제 성왕 때 백제를 통해서 전파했다는 게 거의 확인된 사실이고요. 이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전쟁 되게 좋아하는데 계속 짓는 백제형이 있었는데, 누구지? 그래가지고. 맨날 싸움 벌려가 맨날 지는. 나중에는 전쟁에 계속 져가지고, 불교에 몰빵하면서 정치 승리하는 분 계시거든요. 예, 맞아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기억날랑말랑하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아스카 시대에 접어들어서 백제가 멸망하게 되면서 많이 건너갔고, 그 건너갔던 사람들이 뭐 저수지, 사찰, 뭐 집안, 뭐 이런 걸 많이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 백제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네. 그걸 가지고 또 뭐 백제가 일본을 지배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부터 하는 얘기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실은 맞는데 이제 그냥 큰 근거 없이 한 발짝 더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거죠. 거기 가치 판단을 자꾸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당신하고 피도 안 섞었는데. 그러면 물론 책은 더 많이 팔 수도 있어요. 국회에서 북권 서들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카드 결제기를 놓고 할 수도 있죠. 네. 이거 좀 위험한가, 이거? 그거 막 종이 떨어지면 의원이 직접 갈았으려나? 잠시만요. 롤 갖고 와봐, 롤. 롤 갈아 껴주고. 신라가 세력이 강성해진 이후, 저희 때는 국사책에서 이제 통일신라 시대라고 배웠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남북국 시대로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북한에. 됐어요. 그렇게 가르친지. 발해를 우리 역사로. 역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도 신라는 계속 외와 마찰을 벌입니다. 일본이 이제 점점 발전을 하면서 우리나라 남북국 시대에 당의 율령 체제를 도입해서 다이호 율령이라는 걸 반포하고 일본이 그 국가 체제가 급속도로 정비되면서 강성해집니다.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시절에 신라를 자신들의 번국으로 그 일종의 제후국으로 선포를 해버려요. 번의 개념에 대해서 오키나와 얘기 들으면서 들으셨죠. 그렇죠. 번이라는 말이 그때 나오는 거죠. 그 신라는 여기 격분을 해가지고 그 격분하는 신라에다 일본에 사신을 보내요. 야, 너희들이 번국이 왜 조공을 안 바치느냐. 그렇죠. 사신들을 쫓아내버리죠, 신라가. 되게 대놓고 나랑 사귀자고 쫓아다니는 미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 같죠? 자기 혼자 생각하고 막. 야, 우리 100일 됐는데 너 나한테 반지도 안 주냐고 이런, 갑자기 해가지고. 그러면 되겠냐? 뭐, 예의를 지켜야지, 막 이러면서. 네. 그리고 그냥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별 통보가 와, 문자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사랑했는데. 하면서. 그, 신라에서 또 일본으로. 우린 인연이 아닌가 봐. 애초에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인연이었어?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신라도 사진을 보였는데 외가 또 쫓아내기도 해요. 원래 이러면서 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크는 거죠. 그 성덕왕 시절에 성덕대왕 시절 그 종 만드는 상황 있잖아요. 네. 성덕왕 시절에는 신라가 일본에 쳐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종 만드는 왕. 네. 왕을 제 임기 간 동안 큼지막한 종 하나 만든 거로. 그러니까 이래서 토목 같은데 몰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괴산 군수는 영원히 우리한테는 지자체의 역사에 남을 거야. 그냥 가마솥 군수요. 괴산 군수 암흑의 가마 뭐 이렇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라하고 외하고 계속 싸운 건 맞는데, 그때부터 반일 감정이 한반도에 싹 튼 거냐? 아니냐?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전달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굳이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하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때, 이 당시 무렵을 살았던 분들이 만약에 어디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이민을 갖다 치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자손을 남기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후손이 과연 지금까지도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일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가능성도 있죠. 일본이 뭔지도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거기로 이민을 간 이후에 그 나라를 정벌했느냐. 그 나라의 귀족이 되었느냐.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뭐라 생각해? 참, 예. 이제 8세기 중반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일본은 점점 발전해가지고 원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신라를 정벌하기로 계획을 세워요. 신라를 치겠다. 그때 이제 당나라는 그 안사의 난 벌어지면서 나라가 막 찌그러져 가던 시절이었고, 그 일본이 당나라는 좀 지 내부 사정으로 바쁘네, 신경 안 쓰겠네라고 빼고. 당나라 군대가 당나라 군대 되던 시절. 그렇죠. 당나라가 진짜 당나라가 되던 시절. 그러니까 바로 일본에서 발해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배후의 위험을 제거하고 신라를 치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발해 입장에서는 우연찮게도 당시에 신라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아졌었어요. 그런 때가 별로 없었는데. 예, 맨날 아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일본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야,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그랬더니 발해는 아닌걸 우리는 신라하고 친한데 그러면서 그걸 반납을 해요. 거절을 해버리는 거죠. 일본에서는 또, 발해가 우리의 화친 제의를 거절하네? 그래서 막 우왕좌왕하다가 그 시스템이 또 망가집니다. 잔뜩 준비했던 신라 정벌 계획은 시작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때 만약에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신라에 쳐들어왔다면, 임진왜란이 제 몇 차 조일 전쟁으로 이제 바뀌었을 수도 있죠. 일본과 우리 사이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전쟁은 시작도 안 됐어요. 신라 때는. 그리고 다행이죠. 일본에는 일본의 국민들의 머릿수에 알맞는 정도의 김진명 작가들이 등장해요. 그렇겠죠. 예. 북벌 블라블라. 그거는 북벌이 아니고 서벌. 예.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는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때 왜와 신라가 한번 붙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은 있어요. 누가 이겼을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100년 전쟁 같은 걸 했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오래 한번 싸워봤으면 어땠을까? 그랬는데 그게 유럽의 나라들이 서로 우리가 옛날에 100년씩 전쟁하고 막 70년씩 전쟁하고 막 옛날에 어디 끌고 가서 뭐 약탈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무슬림이었을 때 약탈하고 뭐 그런 소리 하면서 그래서 아직 감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왜 신라 정벌 계획이 무산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당시 동북아 정세는 당, 발해, 신라, 외 이 네 나라가 일종의 사자외교를 펼치면서 서로 견제하던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도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렇게 해서 시스템이 안정돼 버렸다. 별 큰 싸움 없이. 그러면서 한반도는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고려시대 내내 그냥 한반도의 가장 일본 문제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무조건 외구예요. 네,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죠. 예, 동아시아 전체 문제입니다. 고려뿐만 아니고 그래서 중국도 문제가 되고 외구들이 안 가는 데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적질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굉장히 기세가 강성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사가 강성해지면 고려는 이제 너무 심하다 싶을 때 이제 대마도를 한번 털죠. 그럼 좀 조용해집니다. 그럼 또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계속 그 반복만 하면서 고려시대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웅다웅하며 이때 한반도에 살던 고려인들의 외에 대한 주 감정은 귀찮은 존재였을 거예요. 저는 만약 민초였으면 되게 공포스러웠을 것 같은데. 민초들은 무서워했겠죠. 소문은 나쁘게 났겠죠. 예, 그 외구들 쳐들어오면 막 끝장난데 막 그러면서 그래서 바닷가에 살길 꺼려하게 되고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영남의 바닷가의 어르신들은 그 기억이 다 있고 막 약탈당한 기억이 있고 그러면 끔찍하죠. 그런 식으로 쭉 역사가 이어져 오다가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갑니다. 태조는 아예 처음부터 4대 교린 정책을 세우죠. 사실 이 양반 자체가 외구 때문에 스타된 사람 아닙니까? 외구 털다가 외구 털어서 유명해진 사람인데. 그렇죠. 최전방 공격수로 유명해진. 그래서 조선은 아예 태조부터 일본의 아시가와 막부하고 협상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거 다 해줄 테니까 외구 좀 그만 통제 좀 해라. 못 오게 해라. 이건 아니지 않냐. 그게 또 먹혀요. 그러니까 4대 교린에서 교린 정책을 편 거죠. 똑같은 동일한 정책을 여진족하고도 맺죠. 너희들 북방에 자꾸 약탈질 하는 거 멈춰라. 교육 허가하고 너희들 장사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럼 걔들은 이제 가족들 가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정을 시키고 중국을 중화 사상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로 섬기는 거죠. 그게 4대 교린의 4대와 교린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선 초에는 좀 잠깐 또 조용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외구들이 또 직업이 그건데.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직업이 그건데. 직업이 그건데.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걔들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막부도 외구에 대한 통제력이 크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 너희들 그러지 마라고 얘기가 돌아선 순간 이 사람은 또 하는 거예요. 또 오키나와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아니 해적이 직업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못 마련해줬다는 그러니까 얘기겠죠? 뭔가 먹고 살기 진짜 만들어줬어야죠. 아니면 그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약탈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개발 안 된 검은 땅에서 씨 뿌릴 수 없는 땅에서 그냥 계속 살았을 테니까. 농사 지을 줄도 모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외구가 또 발호를 하게 되니까 세종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스시마 섬을 정벌을 하죠. 굉장히 대규모로 공격을 합니다. 스시마 섬을 초토화시켜버리죠. 그러고 나서 교육 같은 걸 모두 다 통제해버리고 너희들이 까불었으니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모든 걸 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대마도에서 대마도주가 직접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교육을 재개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먹고 살게 해달라. 이때 제발. 정벌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제 현대 한국 해군에서 잠수함 이름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 잠수함 이름 중에 좀 모르는 사람 이름 붙으면 다 이때 분들이래요. 가끔씩 뚜껑에 물 셀 때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조선과 외 관계는 주로 조선이 교역의 규모를 통제하고 그거를 통해서 외가 와서 교육을 해서 먹고 사는 이런 시스템으로 안정이 되는데 그게 불만족스러울 때는 외구가 또 발호를 하고 또 외구 한번 털면 또 교육을 통제하고 이거의 반복이 또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저 영남에 있는 거 외관 있죠, 외관. 외관이 일본인들이 많이 건너와서 살던 사무역의 본거지입니다. 재패니스 타운. 그렇죠, 재패니스 타운이고 차이나 타운이 아닌. 동네 이름이에요, 그게? 외관. 그 지명이 지금도 외관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북쪽에서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비슷하죠. 똑같죠. 그 사람들이 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교육할 수 있게 해주고 관무역이 있고 사무역이 있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돈 벌 수 있으니까 먹고 살게 되고 자기들이 뭐 가져와서 이렇게 물물교환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온 거죠. 중종 때 또 삼포에 거주하던 외인들이 난을 일으킨 적이 또 있어요. 한번 또 단절했다가 또 풀어졌다가 역시 이때도
좀 귀찮은 외놈들 정도였지 않을까. 위에 그 집권자들의 마인드는.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일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과중한 업무죠. 내치와 외치 중에 외치의 한 그 서브셋으로 아주 작은 그걸 담당하는 일거리. 예, 일거리인데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그런 일거리로 간주되었던 것 같고요. 명종 때 을묘해변이라고 외구들이 발호를 해서 막 꽤 높은 사람이 막 죽어요. 그래서 막 정부는 이제 그때 뭐 비변사라는 조직을 설치하게 되고. 이때가 임진왜란 직전이죠. 이때 그 을묘해변에서 이게 호남 쪽 쪽을 이렇게 털거든요. 초토화되죠, 막. 근데 그때 전쟁을 경험했던 병사들이 전쟁을 경험해가지고 만들어진 시스템 덕분에 이순신 장군이 잘 싸웠다. 그나마 싸울 수 있었다. 그 지역을 통치하던.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외구들이 그렇게 막 설치고 있던 와중에 일본 내에서 큰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죠. 갈기갈기 찢어져 있던 일본이 내부적으로 통일이 돼버립니다.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이제 희대 권력자가 등장을 하는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외구들이 조용해져요. 다 징벌되고 막 그 어떤 세력 통일이 이루어지니까. 이때 그 일본 막부들이 통일하려고 동원했던 병력이나 이런 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규모가. 그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주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일본은 다른 나라들, 한반도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더 이래저래 발전을 갈구하고 있었고. 그럼요. 가진 건 전투력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전투에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갑자기 통일이 되니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밥 먹고 싸우는 것밖에 모르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쿠하면 어떡해. 그렇지. 지들끼리 막 싸울 건데. 나가 싸우게 해야지. 그래서 바깥에 적이 필요했었고 그게 이제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명가도죠. 명나라를 칠 테니 그리 부릅니다. 길을 비켜라. 참 어이없는. 이게 이 비슷한 일이 지금 러시아하고 터키 사이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하늘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그건 그냥 추수감사 전쟁이라고 하더군요. 터키. 오바마가 푸틴에게 저녁 메뉴가 무엇인가. 그 추수감사 저녁 메뉴는 뭐가 좋겠어? 터키.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폐개그. 진짜 폐개그다 이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 땅에는 임진왜란이 시작되게 되는데 1592년 선조 25년에 시작해서 7년간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근데 정유재란과 구분해서 1차 조일전쟁, 정유재란이 2차 조일전쟁이 되는 건데. 왜 조일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선과 일본 전쟁이죠. 그러니까 왜 여태까지 임진왜란이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을묘외란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이 외란이라는 것은 외구들이 벌인 작은 난동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주체 표현이에요, 주체 표현. 지난주에 와카이소라님이 설명을 해주셨죠. 프랑스가 본의 아니게 IS를 국가로 인정해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규모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조일전쟁과 외란의 개념 차이는 그거죠. 어감 차이. 그러니까 외란은 사실상 외구가 벌인 난동이라고 보는 거고 조일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이었다. 외란의 표현은 이 국적도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약간 비하의 표현이 있는 거죠. 사실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배하던 일본은 굉장한 국가였잖아요. 근데 조일전쟁이 맞는 표현인 게 국가가 지 이해관계를 갖고 쳐들어온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난동 부리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난동이라고 보면 안 되죠. 어떤 명분이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된 전면전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조일전쟁으로 부르는 게 더 맞죠. 근데 이제 당시 조선 사람들한테는 그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구들하고. 왜냐면 일본에 대한 정세에 그렇게 밝은 사람이 없어요. 미디어도 없었고 소식통도 없으니까 외구가 쳐들어온 건지 외놈들이 쳐들어온 건지 일본의 정규군이 쳐들어온 건지 그걸 구분을 못하죠. 그러니까 부산포에 와가지고 진주나 이런 데 와서 약탈하고 가는 외구들이 우리는 동네에 산세가 험하고 화산재가 많이 날려 뭐 블라블라 이런 분위기로 대묘라 칭하는 나쁜 놈들이 난립해 있고 먹고 살기가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일본에 대해 잘 모르는 모양이다. 심각하게 몰랐었고 처음에 이제 동래성 같은 데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야 이번에 외구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냐 뭐 이런 반응도 많이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상 이건 국가 차원의 전면전이었고 어쩌면은 지독하게 외구한테 시달릴 때까지만 해도 반일 감정이 광범위하게 퍼지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 조일전쟁을 기점으로 조선의 인민들한테는 일본에 대한 감정은 아주 극단적으로 나빠지게 되죠.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을 다수 잡아가죠. 그 독일을 굽는 도공들도 잡아가고 뭐 여러 가지 포로도 많이 잡아가고 근데 또 간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대접을 잘 받았다고 그러는데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알던 친지들이 납치된 거죠. 사람들도 뺏어가고 막 여자들 죽이고 집 다 불태우고 이거는 진짜 몇 대에 걸쳐 남을 수 있는 감정의 앙금을 마련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때 이제 반일 감정이 자리 잡게 되면서 점점점 조선은 이제 후기로 치닫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잠깐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청일 전쟁 겪기 전에 이제 동학난을 일본군이 와서 진압을 하죠. 그죠. 예. 이런 데서 또 반일 감정이 더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 청일 전쟁 보면서 반일 감정은 공포감으로 자라납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최강의 국가라고 생각했던 청나라가 일본한테 무력하게 쓰러지는 걸 보고 그다음에 러일 전쟁까지 또 이겨버리고 야 일본 이거 장난 아니다 라고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나라를 뺏기는 거죠. 그때 이제 반일 감정 갈등의 폭이 점점 더 커졌다. 자세히 이야기하면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친일 세력이 점점 중앙에 득세를 하다가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예. 갖다 바치죠.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반일 감정이 생겼다고 이해한다 치면 일본의 입장에서 어땠느냐. 자신들과 우호적이었던 백제가 멸망하고 자신들의 적국 혹은 이제 속국으로 간주했던 번으로 간주했던 신라. 그러니까 자신들과 사사건 대립을 한다 이거죠. 네. 거기다가 또 백제 유민들이 건너가서 일본의 핵심 세력을 많이 장악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신라를 좋게 묘사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거기서 일본에 퍼져 있는 반한 감정은 그게 기원일 수도 있어요. 너무 옛날 얘기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전혀 뭐 논리적 일관성은 없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재미있는 가정입니다. 나쁜 저 신라 것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쭉 내려오다가 왜구들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조선 한반도에 이제 해안가를 털고 막 마을을 치고 그랬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절에 본격적인 전쟁이 터졌는데 결국은 일본이 패배한 거잖아요. 초반에 승리를 거듭하다가 그거에 대해서 또 감정이 누적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일본이 제국주의화되고 이제 메이지 유신 통해서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조선 땅 한반도를 식민지로 장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장악했을 때까지만 해도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약간 유쾌했을 수 있는데 그걸 또 갑자기 뺏긴단 말이죠. 뺏기는 것도 일본 입장에서 저게 조선 사람들이 잘해서 우리가 돌려준 게 아니다. 우리가 2차 대전에서 연합국을 상대로 패전을 했기 때문에 뺏긴 것뿐이다. 이런 게 또 불쾌해지는 거죠. 네. 이런 감정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그걸 이제 독일처럼 제대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일본의 교원 노조가 무던히 애를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게 있죠. 네. 예, 그게 결코 옳은 인식은 아닌데. 어쨌든 양쪽의 입장이 그렇게 공교롭게 막 작동을 하면서 서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게 또 역사의 아이러니죠. 지금 20세기 이후에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 미국의 의지에 의해서 일본과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냥 친해야 돼. 친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와서 이렇게 쓱 보죠? 그러면은 안 잡고 있던 손을 잡아야 되는 관계. 어깨 동무 막 하면서 이렇게 친한 척 해야 돼요. 평상시에는 막 밥도 안 주면서. 그렇죠. 밥도 안 주면서.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죠. 이거 뭐 진짜 애증의 관계라는 표현으로 부족할 것 같아요. 실제로 실리적인 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상당히 친해야 됩니다. 그런 건 뒤집어 얘기하면 저쪽도 그렇죠. 저쪽도 마찬가지죠. 저쪽도 당연히 한국하고 친해야죠. 가장 옆에 있는 나라고. 또 그리고 한국전쟁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고마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일본이 정치는 몰라도 제반 사회적인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선진국입니다. 네.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게 많아요. 경제를 말하자면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다 인정해준 일본을 우리만 경멸을 하고 싫어합니다. 네. 또 전 세계가 무서워하는 중국을 우리만 경멸하고 싫어하죠. 전 이건 굉장히 잘못된 관점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오랜 시간 벗어날 수 없는 거기도 해요. 예, 물론 그렇죠. 실제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수천 년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중국을 압도했던 적은 얼마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요. 그렇죠. 네. 뭐 물론 고구려도 대등하게 싸운 적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죠. 뭐 최후로 압도했던 적은 환국 정도? 뭐. 아니 강태형이 저 북경을 한번 턴 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북경이 중국의 수도도 아니었고. 네, 중요한 땅은 아니었던 그게 거죠. 고구려가 기가 막히게 잘 싸웠던 거지. 그러니까 국력으로 봤을 때 고구려가 중국을 압도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사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고구려가 수를 이겼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월남이 미국을 이겼다라는 표현하고 그렇죠? 비슷한 어감으로 잡아주시면. 그것보다는 월남보다는 좀 컸죠 고구려가. 예. 뭐 물론 그런데 하여간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도 무너진다. 그렇죠. 대만은. 예. 네. 맞는 얘기입니다. 뭐 중국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또 사실 세니까. 네. 한일 관계로 돌아오게 되면은 결국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또 아이러니하게도 외세에 의해서 서로 친한 척하고 웃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난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 이승만은 한일 관계를 어떻게 유지를 했는가 라는 것을 알아보자. 알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과연 그는 밥은 줬는가?
밥도 안 줬어요. 그 사람은. 일단 이승만은 국민에게 밥을 안 줬고요. 네. 그 일본 선수를 들어오지 못하겠잖아. 밥줄과 다리를 끊는 등. 디스트로이어. 그렇습니다. 독재 시기의 한일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론 왕정은 기본적으로 독재입니다. 네. 그렇죠. 왕정도 네. 어떤 왕정이냐에 따라서 그럼요. 네. 사실 따지고 보면 호주도 굳이 따지면 왕정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물론 실록을 뒤져보면 왕이 뭘 뜻대로 한 건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요. 조선의 경우에는. 네네. 여간에. 전제 왕정. 우리 말로는 그러니까 진짜 독재. 예. 진짜 독재. 예. 진짜 독재. 전제 왕정. 예. 언제부터라고 얘기할까요? 3월 15일부터라고 할까요? 약간 독재 시대. 예, 독재 시대. 예. 현대의 독재 시대의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앞에 이제 물뚝 피리어드를 좀 돌아보고 왔고요. 워낙 일본과의 관계가 오래된 관계니까. 드디어 20세기네요. 20세기로 돌아와야죠. 네, 이제. 돌아와 본 바 이제 20세기가 됐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름표만 달리 달았지 같은 반 애들입니다. 구분도 못해요, 걔들은. 그냥 걔네 집 안에 우리 부대 하나씩 있고요. 네. 하나가 뭐야? 사단급이 있고요. 단급이 있고요. 단급이. 아니구나. 군급이 있구나. 군급. 예. 군급 부대 하나씩 두고 있고 그다음에 그 나라 군대가 사실상의 이제 군의 주권으로는 속국. 그렇죠. 인 두 나라. 그리고 붙어 있다 보니 중국이나 대소련을 상대로 한 전초기지로서는 그냥 같은 반의 아이들. 그렇죠. 심지어 생긴 것도 구분이 안 되는데 뭐. 네. 같은 반의 아이들이 된 한국과 일본. 그 이후의 독재 시대가 대한민국에는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광고 듣고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홍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음주 후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1599-1599에 전화만 주세요. 대리운전 1599-1599.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있었지. 친구도 못 만들고. 워킹 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Oh, you got it right. 소개팅 할 때 제일 잘 보이는 거? 화장은 어차피 과하게 하면 안 돼. 옷은 빨래만 했으면 되지. 인상을 기억하게 해주는 건 아무리 봐도 머릿결. 한번 찰랑 해주면 날 꽤 오래 기억하더라. 빅그린 투쓰리 약산성 헤어팩. 빅 그린 설페이트 프리. 이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누구나 그 폐해를 경험하고 있는데 말을 하지 않는 것 중에 제가 좀 왜 말 안 하지 하고 의아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언론이 쿵짝을 맞춰주는 바람에 폐해가 이어지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방송의 일부인가요? 아니면 그냥 대화인가요? 방송의 일부지. 아, 그래요? 우리가 구분했던 적이 있는가 싶기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들고 싶은 예는 수능이 끝나자마자 호들갑을 떠는 언론의 패턴이거든요. 쉬우면 쉽다고 호들갑, 어려우면 어렵다고 호들갑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건데. 그리고서 결론이 늘 똑같아요. 주요 과목 사교육 심해질 듯. 이거는 땡땡 스터디에서 돈을 줘도 모자랄 기사인데 그냥 써요.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를 당한 거죠. 뭐. 그런가?
그 중에 제일 누구한테 돈 받길래 이렇게 하지?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전략적이지 못한 한일 관계로의 접근이거든요. 언론이 하는 실수들 중에.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저는 누구의 이익이 될까봐 복무한다기보다는 예전에 시스템이 잘못 잡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죠. 일본에 대한 혐오스러운 이야기는 계속 돌려야 트래픽이 나오겠고 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처럼 고착된 것처럼 보일까요? 이게 우리나라의 외교 관련된 기사는 그 국가마다 패턴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북한 같은 경우는 사진을 분석하고요. 네. 사진을 분석하고 김정은 심기 불편해져서 뭐 해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도대체 우리나라 대통령 심기도 모르는 사진만 보고 딱 알아. 예, 그런 걸 알아내는 그런 것이 있고 일본 관련된 기사도 사실 뻔하죠. 제대로 된 기사가 거의 없죠. 네, 예. 뻔하죠. 뭐 망언, 아베 망언 뭐 이런 거 맨날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가장 또라이 같은 놈들을 찾아다니면서 뭐라고 했는지 주워 담아가지고 기사 내고 그런 거 있거든요. 투 채널 리플. 예. 그리고 뭐 극우파 신문 기사 같은 거 따고 막 그래. 사람들을 자극해가지고 트래픽 장사하겠다라는 것 이외에는 목적이 없는 기사들. 뭐 그런 게 많이 있긴 하죠. 패턴마저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예. 그거를 작년에 해본 게 잘 먹혔으니까 올해도 또 먹힌다. 그래서 또 하는 거죠. 언론은 언론대로 그렇게 해야 장사가 되니까 그렇게 한다 치고 그러면은 언론이 이렇게 해야 장사가 되는 상황은 언제쯤 고착된 걸까가 오늘 저희가 가지는 제일 큰 질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걸 긴 시간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언제부터 꼬였는가, 언제부터 우리가 아주 이상한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는가.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물뚱님이 알아보셨답니다. 아니 뭐 제가 뭐 답을 내겠다는 뜻은 아니고. 아 그냥 도와드리려고. 예, 하다 보면 이런 물뚱님이 책을 내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승만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굉장한 반일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죠. 누가 그렇게 알린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알렸나봐. 국부이며 뭐 진정으로 아니, 뭐 일본의 진정으로 그놈의 이승만 크라치설. 국부. 국부란 이름은 안 썼으면 좋겠어 좀. 너무 민망해. 뭐 어쨌든 이승만 가랑이설. 그런데 그 이승만이 했던 일들을 쭉 따라다니면서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반일인지 친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종횡무진이야 이렇게 갈지점 행보를 막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레인지 짱. 예. 네. 그거하고 한국전쟁 발발 직후 행보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입으로는 결상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북진 통일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뭐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뭐 알 수가 없는. 예. 서두에 또 얘기했지만 그 일본의 정치인들도 아니고 축구 선수들을 이 땅에 들여놓지 않겠다. 뭐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21세기부터 등장했던 제주도형 정치인들하고 좀 비슷한. 제주도형. 예. DJ 정권 민생 파탄 심판. 공천 못 받으면 민주당.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불과한 발언들을 많이 했다라는 뜻일 수도 있죠. 네. 그런 이승만도 역시 또 뒤로는 일본 사람들 막 정치인들 불러다가 같이 밥 먹으면서 밥도 주면서. 진짜요? 예. 돈 달라고. 밥을 줬어. 이런 친일 행각을 세금으로 밥을 주고. 거기다 이승만이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했던 한일 관계에 관련된 가장 쇼킹한 결론은 이승만 라인입니다. 그 평화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이것은 뭐 친이승만 이런 공천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의 줄 개파 이런 게 아니고 이승만 라인이란 실제로 가상의 국경입니다. 네. 네. 바다에다 손을 쭉쭉쭉 꺼가지고 여기까지 우리 땅 그래버리는 거죠. 네. 부표도 안 띄워놓고서 이분 오키나와도 한국령 선포하시지 않았었나요? 오키나와는 모르겠고 확실하게 대마도 반환 요구를 했어요. 대마도는 대한민국의 번이다. 네. 그래서 일본은 그냥 어안이 벙벙하고 경상남도 대마군쯤 하죠. 예. 그렇게 해서 뭐 일본한테 큰 소리를 막 치는가 하면은 뭐 본질적으로 그 사람은 친일 경찰, 친일 군인들, 일본군 출신의 군인들을 대거 기용을 하고 VIP 대접. 예, 다 VIP 대접하고 뭐 이러기도 하고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승만은 반일이나 친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반일이나 친일의 태도를 왜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관점이 없는 정치인이다. 그렇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관점은 어디가 있냐면 자신의 권력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한 발언만 한 겁니다. 네. 이승만 시절 일본 관계, 우리가 보는 대일 관계는 일반적인 국제 외교의 전형을 상당히 많이 깨트리는 파격적인 행보가 많습니다. 이게 참 스타를 하다 보면 예.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를 하다 보면 변칙적인 변칙적이고 파격적인 전술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얼라이 마인. 근데 그게
못하는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고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파격일 수도 있고 그냥 기발하고 파격적인 전술일 수 있고 그냥 못하는 걸 수가 있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뻘짓일 수가 있고. 네네. 예.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로 이승만도. 예. 네. 실제로 2차 대전 종전 이후의 한일 관계는 국제법상으로 세계 어디서도 관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좀 특이한 절차였었어요. 네. 그게 그럴 만도 한 게 일본은 패전국이죠. 패전국이면서 메가더가 지배하는 군정의 지배를 받던 국가의 주권이 없던 나라였어요. 네. 한국은 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군정을 종식하고. 네. 그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국가였고 일본은 국가가 아니었어요. 일본은 갑자기 국가가 아닌 게 됐죠. 국가가 아니게 됐죠. 네. 그러다 또 일본은 갑자기 어떤 조약 이후에 다시 국가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둘 사이에서 그 식민 지배 관계인데 이걸 어떻게 정상적으로 관계를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전례가 없는 새로운 모험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어디로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럴 때 주로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선진국들 간의 조약 이 모든 일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죠. 네. 우리가 많이 아는 2차 대전 종전 때 이루어진 카이로 선언이나 포츠담 선언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을 그어주는 얘기들입니다.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일본은 패망한 국가가 된 거죠. 그 선언 때문에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실 한반도는 일본 땅이었잖아요. 그죠. 국제법상.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분리가 뚝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45년 8월 달에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런데 카이로 선언하고 포츠담 선언보다 더 중요한 한일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조약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요 조약을 잘 이해해야 이후에 벌어지는 한일 간의 옥신각신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근대 한일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비중이 높은 조약이고 이것 때문에 수도시 많은 사건이 터집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우리가 한참 북한하고 막 싸우는 전쟁하느라고 정신없던 51년 9월 달에 체결됩니다. 네. 그리고 52년 다음해 4월 달에 발효가 되죠. 네. 발효가 됐다는 건 이렇게 잘 사갔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효과가 생겼다. 그렇습니다. 네. 왜 웃어? 네. 네. 당연한 얘기인데. 네. 요거트가 발효되는 것도 이제 요거트로서의 효과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예. 아, 그럼 그 슈퍼마다 그렇게 많은 조약이 진열돼 있는 거예요. 네. 빽빽하게. 네네. 조약 한 개 차다. 뭐. 발효 과학 이런 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서 일본은 국권을 회복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메가더 군정의 지배하에 놓였던 점령지에서 진짜 아무런 주권이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닌 존재에서 갑자기 나라로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걸 왜 그렇게 복귀를 시켜주느냐. 국제법상으로 일본을 어느 나라의 점령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정상적인 국가로 복귀를 시키는 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훨씬 도움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당시 패턴. 당시 패턴이죠. 네. 예. 이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맺어지면서 일본은 자기들이 국가가 된 상태에서 국가가 아닐 때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메가더만 바라보고 있다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 자기들이 정식 국가로 된 상황에서 한국의 독립을 인정했어야만 한다. 일본이 독립을 인정하게 된 거 정식으로. 네. 당사자의 입으로. 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고 그 뒤로 한일 간에는 대등한 독립국가끼리의 외교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양국에 주어진 의무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네 같은 반이야. 너희들 외교관계 수립해야 되고, 네. 너희들 이러이러한 조약을 맺어야 되고, 같이 점심 먹고, 이런 거.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거죠, 바로.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면서 발생했던 모든 국가 재정의 문제라든가, 민사상의 채권 채무 관계,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동해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으니까, 바다, 그 해양 경계선 문제, 이런 거 니들 하루빨리 다 조약을 맺어서 양쪽 합의하에 해결을 해라. 네. 그런 차이입니다. 예. 우리도 이미 설명해 주셨던 대로. 강대국이 나서지 않으면 패전국은 배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째 임마 이게 아니고 이거 언제 누가 나와서 얼마를 갚으라고 할까 이러면서 덜덜 떨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얘기를 그렇죠. 드디어 했다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문에 그게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진짜 양쪽의 합의, 그 회담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걸 선언한 거죠. 너희들 합의해봐 한번 해봐라. 너무 또 시간 많이 끌지 말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면서 다음해 4월 발효되기 전까지 합의를 봐라. 시간까지 정해줬어요. 네.
뭐 불가능한 얘기죠.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합의를 보겠습니까? 사실 미국으로서는 일본과 독일을 재빨리 정상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미국도. 그러니까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야죠, 이제. 그 블라디보스톡을 막는 뚜껑으로 쓰려는 거였죠. 그렇죠. 마개로 쓰는 거죠, 마개로. 그러려면 일본을 재빨리 정상화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죠. 언제까지 거기에 우리나라 군대가 가서 지배하고 그 나라를 운영해야 되겠느냐, 골치 아프게. 그렇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속 시원하고 빠른 해결이 되겠지만 정확히는 군대를 좀만 빼자. 군대 거의 두기 너무 돈 많이 들어. 군대가 무슨 행정까지 해줘 정도랄까요? 예. 네. 메가더나 아이젠하워가 이제 태권도 도전해야 되고. 메가더 얘기도 언제 한번 재밌는 얘기 많은데 그 사람 참 저 독특한 캐릭터잖아요. 진짜 재밌는 캐릭터예요. 네. 인천 자유공원에 가면 거의 성인으로 추앙받지 않습니까? 그 자유공원 가는 길에 공자상이 있어요. 그 차이나타운 쪽에. 그거랑 거의 같은 포스로 서 있지 않습니까? 19세기 이후에 나온 군인들 중에 동상 제일 많은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지 패튼보다 더글라스 메가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메가더 동상을 세워?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남의 나라 군인 동상을 아시아 이곳저곳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수양이나 어떤 퍼스널리티나 대인스러움. 그 사람의 뭐 자기 철학이라든가. 네, 그런 것과 관계없이 굉장한 위인이 된. 그러니까 뭔가 위대한 걸 보여준 게 하나도 없는데 위인이 돼버린. 근데 그러고서 상이 그렇게 많으려면 미대생들이라도 많이 그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 누가 메가더 그려본 미대생 있어요? 아유, 진짜 메가더 나중에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미술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메가더를 그리기에는 선글라스가 좀. 아이, 그저 파이프도 이상해. 아그리파에게 선글 씌워놓으면 그쪽도 못 그리는 거예요? 아그리파가 안경 쓰고 있으면 난해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샌프란시스코 조약, 그 강화 조약 이전에도 이승만은 일본과 대화를 합니다. 뭐 했겠죠. 그때 이제 메가더가 막 주선을 해서 야, 니들 양쪽 한번 만나봐라. 그 이승만은 공식적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고 일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였고. 갔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 그나마 형식적으로라도 수상이 있었는데 요시다 시게루 일본 수상하고 이승만이 같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뭐 했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둘이 멀뚱멀뚱 바라보다가 그 요시다 시게루 수상이 한국 아직도 호랑이가 많습니까? 아 진짜? 라고 물어봤대요. 그 이승만이 답하기를 가등 정정 시절부터 그때부터 니들이 와서 다 잡아먹어서 한 마리도 없다. 그러고 대화 끝나고 헤어졌대요. 저는 이 외교를 하지 않았네요. 이 정상회담이 현대 각국 정상들한테 귀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각 정상이 두 나라 정상이 만나가지고 종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환경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이것보다 더 바람직한 현대 사회에서 전 세계적인 희귀종. 네네네. 유일한 의제가 희귀종 보호예요. 희귀종 그렇습니다. 이야, 이게 뭐 천년 뒤에나 나올까 말까. 한반도의 호랑이. 뭐 그런 상태에서 이승만 아까 얘기한 대로 49년 1월 전쟁도 하기 전에 공식적인 그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일본에게 스시마 반환을 요구합니다. 내놔라. 언제 지배했었다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의제를 내놓는 방식이 되게 요즘에서야 다시 볼 수 있어요. 쇼미더머니나 언프리티 랩스타에서나.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일단 던지겠다. 나는 던져놓는 거야.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기원전에 지배했으니까 돌려달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방식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너를 디스해서 표를 얻겠다. 딱 그거죠. 결론은 표를 얻겠답니다. 언프리티 외교 스타 이런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소리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일본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죠. 국내 유권자들한테 하는 얘기죠. 난 이렇게 민족적이고. 그렇죠. 난 일본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사람이다. 이런 탑골식 발화. 그렇죠. 탑골공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광장 정치가 살아있는 유일한 곳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발언가가 있고 발언대가 있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대부분 욕이지만. 무슨 말이 오고 가는지를 듣지 않고 그 모습만 보고 있으면 진짜 그리스의 어떤 아크로폴리스. 그게 생각납니다. 그 그림은 그래요, 그림은. 그림이 멋져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뭔가 좀 그 대마도 도로 내놔라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실효성이 있고 그 이승만의 파격적인 기질, 무대포 기질을 보여주는 그리고 전 세계를 놀래킨 그런 조치가 바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직후에 나온 52년 1월달 평화선 선언입니다. 평화선. 평화선이라고 우리는 불렀고 외국에서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제 이승만 라인으로 부르죠. 이게 뭐냐면은 메가더가 일본을 점령하면서 그 일본을 통치하기 위해서 일본의 활동을 제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전함은 뭐 다 스톱되는 거지만 어선들도 이 경계선 바깥으로 나가지 마라.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 사이에 동해바다에 선을 쭉쭉 그어놓습니다.
메가더의 그 메가더 라인과 유사한 선을 그어요. 그러면서 거기까지가 우리 영해니까 일본놈들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하는 게 평화선의 골자입니다. 일종의 영해 개념이네요. 영해 개념이죠. 네. 예. 근데 이게 왜 황당하냐면은 당시 국제 일반 관행으로서 영해는 육지로부터 3해리 정도를 잡습니다. 지금보다 많이 빡세네요. 네. 좁죠. 네. 되게 좁죠. 근데 점점 이제 뭐 무기나 이런 게 발전하면서 영해가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표준 영해는 12해리입니다. 네. 12해리면 한 16km 정도 되는가 뭐 그러죠. 1해리가 1.8km 예, 뭐 그 정도 되죠. 예, 예. 12해리니까 뭐 1.8 하면 한 18km 정도 되겠네요. 대충 한 20km 잡으면. 예, 20km. 예, 예. 근데 그 이승만 라인은 한반도 육지에서 짧은 곳이 50해리, 긴 데는 100해리가 넘습니다. 큼직하게 잡았어요. 큼직하게. 네. 넓게. 이거 뭐, 영해가 아니라 뭐 환해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그 훨씬 뒤에 이제 국제적으로 나온 이게 몇 년도라고요? 52년도. 52년도요? 예. 아직 전쟁이 안 끝나지 않나요? 전쟁은 중요해요. 전쟁이 안 끝난 것 같은데. 전쟁은 도중에.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예. 전쟁도 안 끝났습니다. 전쟁도 안 끝났는데. 네. 그 이때만 해도 요즘엔 이제 그럼 이렇게 영해를 넓게 잡고 뭘로 지키시려고 그러지? 아직 그때는 해양 경찰도 없었어요. 네. 요즘에 들어서는 부표. 아직 조련 씨도 나오기 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EEG라는 게 있죠. 베타적 경제수역. EEZ. EEZ. 예. 베타적 경제수역 개념은 영해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육지로부터 200캐리까지 그어놓는다는 게 베타적 경제수역의 특징이죠. 근데 이 베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나오기도 한참 몇십 년 전에 이승만은 먼저 한 거예요. 선지자. 일단 베타적이라는 점에서는. 예. 네. 근데 베타적 경제수역은 사실 그 외국 배들이 통행하는 건 자유롭거든요. 네네. 단지 그 안에 들어와서 경제 활동을 하지 마라. 고기 잡거나 지하자원 캐거나 이런 거 하지 마라. 시추. 그게 EEZ의 개념이잖아요. 네. 이승만은 아예 EEZ의 방불 캐는 규모로 영해를 딱 거버린 거예요. 네. 우리가 다 수비할 수 있어. 다 우리 거야 막 그러면서. 그리고 실제로 막 전함하고 막 이런 배를 동원해서 그 안에 들어와서 고기 잡던 일본 배들을 납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지하게 잡아요. 전쟁도 안 끝났는데. 전쟁도 안 끝났는데. 해군 병력을 돌려가지고 어선을 잡고 있어.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조선왕조실록 그 임진왜란 시절을 읽다 보면 그 선조대왕이 멘붕에 빠집니다. 그 의주 이런 데 가가지고 멘붕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뭘 하는지를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때 태자가 다 알아서 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막 몇 날 며칠 뭐 했는지 안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얘들아 이거 봐라 하면서 막 이상한 이거 이렇게 하면 전쟁 다 이긴다? 뭐 이런 거 막 그러면서 갑자기 나타나요. 이렇게 실록을 보다 보면. 네. 근데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승만은 묘하게 먹혀요 이게.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시점까지 샌프란시스코 강화적이 발효되기 전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본은 주체적인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항의를 못해. 그렇습니다. 아 항의의 주체가 없는 상황이구나. 주체가 없는 거죠. 일본은 기분 나쁘겠지. 기분 나쁜데 아이씨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혼잣말하는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그거밖에 못하고 메가더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승만 이건 아니지. 네. 근데 묵살. 그렇다고 미국이 또 우리를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전쟁 같이 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전쟁을 대신해주고 그쵸, 있는 가장 중요한 동맹국을 묵살할 수 있다는 건 그 외에 실권이 얼마나 없는지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 저 영감 되게 왜 저러지 막 이러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막 일본 어선을 납포하기 시작하고 그 이승만 라인에는 독도보다도 훨씬 더 멀리에요. 그 독도가 당연히 그 영향에 들어와 있죠. 이걸 가지고 둘이 독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건 좀 국제법상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좀 황당하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걸 대고 주장하면 오히려 더 손해다. 그렇죠. 오히려 더 손해다. 네. 야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근거야. 명분 떨어진다. 명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승만 그 국부 이승만 각각해서 평화선을 그어서 독도도 우리 땅 만들고 영해도 이만큼 넓혀왔는데 그 뒤에 있는 놈들이 잘못해가지고 다 뺏겼다.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은 얘기예요. 전쟁 때 임시로 잠깐 사실 일본도 이제 그 대응을 못하다가 이제 바로 이어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일본이 국가 주권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결과로 일본도 우리도 대응을 해야지라고 하는데 일본이 그때까지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패전 국가고 미국 눈치 봐야 되고 한국하고 막 싸우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굉장히 찌질한 일을 합니다. 살그머니 독도에 와가지고 그 독도에 일본 주소를 적은 나무 팻말을 딱 꽂아놓고 도망가요. 그렇습니다. 누가 그런 거예요? 일본의 무슨 관료들의 배인데 순시선 같은 게
그러니까 관광객이 한 짓이 아니라는 관광객이 아니고 공무원이 한 겁니다. 공무원이 한 짓치고는 정말 규모가 찌질하죠. 뭐 그걸 뭐 어디 국제적으로 선포한 것도 아니고 슬그머니 와서 주소 팻말 꽂아놓고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무슨 손동네의 슈퍼에 그 빙그레 냉장고 들어놨는데 그렇죠. 롯데 직원이어서 롯데 스티커 붙여놓고 간 스티커 싹 붙이고 도망가는. 그러니까 어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애매하죠. 근데 손석을 보면 또 공무원이니까. 제주도에 연수 가서 연수비로 나이트 간 정도의 어떤 일탈. 그런 수준의 일탈.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일탈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 또 이승만은 격분을 하죠. 그래서 대규모로 어선을 납포합니다. 아니 북한이 쳐들어올 때 그렇게 격분을 좀 해보시지. 그러니까 어선들은 무기가 없잖아요. 납포하기 쉽거든요. 어선들이 저항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전형적인 분노 조절 장애 증상을 겪고 계시는구나. 약한 놈한테만 큰 소리 치는. 나보다 센 놈에게 조절되는. 갑자기 조절되고. 약한 사람 만나면 갑자기 조절이 안 되고. 막 그러면서 60년대 한일어업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그때까지 평화성이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신 뭐 그 뒤로는 뭐 나포 같은 거 안 했죠. 근데 그때까지 이승만 정권이 나포한 숫자가 어선이 328척이고 적은 수가 아니고 선원이 3,929명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잡는 나포하는 과정에서 4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죽기도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쟁도 안 끝났는데. 그리고 옆나라 민간인들한테 전쟁이 언제 질 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나라가 미국만 해서 동해안에서 전쟁하고 갑자기 영국이 뭐 20세기에 미쳐가지고 다시 네 땅을 내놓아라 이러고 쳐들어왔다 치죠. 대서양을 건너서. 그럼 그 막 뉴욕이나 보스턴에서 전쟁하다가 저 서해안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또 뭐 다른 거 하고 멕시코랑 전쟁하고 이런 거랑 얘기가 다르잖아요. 이런 거랑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습게도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한국전쟁이 끝나게 되면서 유엔군 사령관인 클라크가 클라크 라인을 설치하죠. 이거는 저 NLL하고 또 연관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하도 이승만이 막 이런 짓을 하니까 클라크가 한국 니들도 이 선 바깥으로 나가지 마. 해서 북한 선도 그어주고 동해에도 이제 경계선을 딱 긋는데 클라크가 이승만하고 싸우기 싫었는지 평화선하고 비슷하게 거줘요. 그렇습니다. 백해리 거의 비슷하게 거줘요. 네네네. 그게 예전에 메가더라인부터 내려온 전통이니까.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열받지만 이거 한국이 근 것도 아니고 미국이 또 걷는데 이걸.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에 몇 없는 땡깡 외교의 기록이에요. 땡깡 외교가 성공한 기록이야. 그러니까 매우 북한스럽죠? 북한스럽죠 사실. 완전히 무대포 기질을 발휘해서 그렇게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또 일본의 저항도 있지만 그 저항 자체가 굉장히 찌질하고 또 민간인 어선들이니까 뭐 저항할 힘도 없고 당시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어선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났어요. 그래요? 일본은 나름대로 현대화된 어선들이 있었던 거고 우린 다 나룻배 수준이었던 거죠. 그거 이런 자료화면 같은 거 보면 그 동해에서 일본 어선, 한국 어선이 만나면 한국 어선이 되게 허름해 보이거든요. 허름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근데 서해 화면을 보면 중국 어선하고 비교를 해보면 또 우리나라 배들이 한국 어선들 되게 좋아 보이고 되게 좋아요. 그러다 나중에 막 그 일본에서 선원을 그렇게 많이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원을 잡고 일본하고 협상을 벌입니다. 일본 정부, 일본 형무소에 들어있는 제일 한국인 죄수들을 석방해라. 그게 어떻게 연관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제일 한국인이 만약에 어떤 독립운동을 하다가 아직도 잡혀 계신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자범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협상을 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 약 500여 명을 일본에서 영주권 주고 석방을 시켜줘요. 선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선원을 돌려보냅니다. 그 와중에 선원만 돌려주고 배는 안 돌려줘요. 슈킹을 합니다. 야,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선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진짜로요? 뺏어서. 그 당시에 다른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일들이 또 있었겠지만. 그럼요. 멀리 놓고 보면 국가의 힘을 이용한 해적질. 그러니까 좀 황당한 거예요, 이게. 물론 디테일한 면에 들어가면 이승만이 뭔가 생각이 있고 다 했겠죠. 근데 아주 아웃라인으로 멀리서 제3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건 그냥 땡깡이에요, 그냥. 일본도 쩔쩔매고 미국도 쩔쩔매고 그러고 있는 거죠. 이 영감쟁이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네 이러면서. 이게 문제는 이런 허풍스러운 조치들이 사실 이승만 본인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됐을지언정 한일 관계를 근본적이고 평화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데에는 결코 도움이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 이게 안 됐을 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극동아시아 반의 아이들을 잘 추스러서 누가 누구 이짐에 못하도록 너야 책상에 금을 여기 금을 어떡하냐고.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막 뭐 15해리 12해리 안쪽으로 집어넣어 줬다. 그래서 자기는 얻은 게 없다.
그랬어도 일단 일본하고 사이 안 좋아지는 결과는 같았고. 그럼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뽐냄으로 인해서 표 많이 받는 결과도 똑같았을 것이다. 똑같죠. 잘 됐든 안 됐든. 그러니까. 예. 이승만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한일 관계, 한일 간의 협정 뭐 이런 문제, 아까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강요하고 있는 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행동들이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 오히려 일본의 부하만 돋구고 일본은 또 말도 못하고 답답하니까 더 화를 내겠죠. 아니 뭐 잘했네 못했네를 떠나서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저 할아버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런 얘기가 오갔을 거예요, 일본에서는. 정말 딱 탑골 레벨.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분들 모셔다가 청와대에 앉혀놓으면 할 레벨. 근데 물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 내부의 이제 반일 감정은 상당히 극단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일본과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게 이제 유명한 게 56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시니키 후보가 연설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당선된다면 일본의 지도자들과 회담을 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일 양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시급한 것은 양측의 적대적인 감정을 해소해야 된다. 전쟁 끝났고 해방됐으니까. 선진적이네요. 예,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죠. 네. 그 얘기를 딱 하자마자 이승만 지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친이키를 친일 분자로 매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민족 배신자로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친일 분자는 청산 안 돼도 되는데. 그러니까 민족 감정은 계속 이용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이용할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중용한 그 친일 분자들부터 어떻게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예. 좀 그러면서 들지만 표현을 한 게 일본과 회동을 하겠다는 것은 다시 국권을 일본에게 빼앗겨도 좋다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색깔론을 제기하는 거죠. 당시의 색깔론이죠. 그 정말 회담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회담만 했다 하면 무조건 먹혀. 예. 식민지가 돼. 1910년에 해봤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네. 마지막으로 해봤던 외교 협상이 잘 되지 않았었구나. 20세기 초에. 그렇습니다. 네. 아 이게 감성적으로 이 유권자들의 감정에는 들어맞을 수 있죠. 네. 일본에 분노하고 있는.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지도자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이제는 제가 그런 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건 상황을 진짜 해결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나쁜 짓이에요. 네. 그걸 막 하는 겁니다. 일본하고 회담도 못하게 했고 그러니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어웨이만 2번 했다. 네. 일본 선수 오지도 못하게 하고 네. 막 가서 어선들 막 잡아서 배는 뺏고 사람만 돌려보내고. 그렇습니다. 네. 배는 왜 뺏어 도대체? 다 돌려줘야지 창피하게. 직접 본 거예요 배를. 오 되게 좋아. 너무 주기가 커. 네. 아이고 그게 국가 차원에서 그게 얼마나 창피한 짓인지. 네. 뭐 좋습니다. 우리 여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징벌로 볼 수도 있으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좋은 일일 수도 있죠. 아 근데 징벌을 하려면 톱나게 해야지. 진짜 톱나게. 그렇게 과격하게 징벌을 하고 싶으면 선전포고를 하든가. 전쟁을 하든가. 뭐야 이게. 당시 전쟁하면 우리가 졌을걸요? 네. 어선을 슈킹했어요. 어선을 뺏고. 아 참. 어쨌든 그 이승만에게는 한일 양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긴 시간 35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불법적으로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은 어떻게 할 건지, 국가적 재정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제일 중요한 실제로 식민 지배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면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피해를 먼저 산정하고 자 이만큼 우리 피해 봤으니까 아니 그럼 내놔. 그럼 우리 국민들 피해 입은 액수만큼 배를 뺏어올 건가? 그렇죠. 2만 척을 뺏어가지고. 방법이죠. 뭐 한 10만 척 뺏어와가지고. 전 세계 그 수산업에 다 그 배를 팔아서 보상으로. 네. 이렇게 자꾸 뺏기기 싫으면 앞으로 만들어서 싼 값에 수출해라. 이런 막. 배를 100척을 보내라.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승만은 이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질 않았습니다. 그 지금까지 흘러온 걸로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준도 안 된다는 느낌은 갑자기. 뭐 그건 뭐 이승만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진 않아서. 박사 학위가 뭐에 관한 학위라고 그랬죠? 법학? 심지어 어느 나라 법이. 아 어느 나라 법을 배웠는지도 좀. 미국 법이죠. 미국의 프린스턴에서 학위 땄다니까. 네. 아니 뭐 해외 유학자 특별 우대 제약 조건으로 딴 건지도 모르죠. 뭐 그 신정아 씨랑 비슷한 케이스 아닐까? 너무 그렇지 마 좀. 그런 질문을 던지는 시민들이 있답니다. 예. 네. 가장 찌질한 일은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 테러를 수행합니다. 테러요? 이승만이. 지금도 테러했는데 사실 그것도 어선상들 테러한 거죠. 네. 납치 및 감금, 뭐 협박 그렇게 했겠죠. 전쟁 직후에 북한은 그 일본 내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을 조직해서 네. 조총련을 만듭니다. 이거 옛날엔 조총련 되게 유명했는데 이 조총련 얘기 안 나온 지 꽤 됐죠. 조총련의 정식 이름은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죠. 네. 그 친북단체입니다. 친북단체. 북한의 우호적인 단체입니다. 이에 맞서 남한 정부는 민단을 만듭니다. 민단. 네. 이건 뭐냐면 제1번 대한민국 거류민단의 준말입니다. 거류민단쯤으로 불렀습니다. 예, 거류민단 이렇게 네. 그냥 짧게 민단. 그냥 민단. 네. 그리고 조총련 총련 뭐 이렇게 부르고 네. 이렇게 대항을 하는데 북한은 전쟁 직후 해방 직후 그때만 해도 공업이 좀 살아있고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조총련에 북한 정부 차원에서 굉장한 지원을 합니다. 네. 사실 진짜 제일 한국인들이 예. 그 일본 극우들한테 돌 맞고 다닐 때 예, 맞아요. 그때 지원해준 건 사실 북한입니다. 그때 지켜준 건 조총련이었어요. 예, 조총련이 그 북한의 지원을 받은 조총련이 지켜줬지. 그때 막 제1교포들이 이건 진짜 대한민국 정부가 반성해야 되는 역사예요. 창피한 역사죠. 예. 우리나라 조선인 여학생들이 한복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 입고 학교 다니면은 일본 애들이 막 돌 던지고 때리고 막 그럴 때 막아준 게 조총련이라고요. 자체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은 아예 자신들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제1교포들을 북한으로 많이 데려갑니다. 이게 그 유명한 제1교포 북송 사건이죠. 네. 이게 자꾸 넘어가니까 일본 내 여론이 야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사는 데인가 보다.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승만 그게 싫었던 거죠. 그 당시에 경제력은 실제로 북한이 낫지 않았나요? 실제로 당신 잘 살았죠. 네. 예. 그래서 이걸 자꾸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일본 정부한테 당신들은 왜 북한의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지지하느냐. 막아라. 근데 일본은 적십자 같은 데서 맡아가지고. 아니, 그런 얘기를 통하게 하고 싶으면 애초에 잘하든가. 배를 뺏지 말았어야지. 배를 뺏지 말든가. 그렇죠. 어우, 답답해, 진짜. 네. 근데 적십자 입장에서는. 일본 문 앞까지 영토를 선정하지 손을 말았어야지. 손을 막 걸어놓고. 네. 남의 나라 앞에다가 손 걸어놓고. 네. 그 일본 입장에서는 아니 이 제1교포들이 자기네 나라인데 북한을 가든 남한을 가든 자신의 선택에서 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냐. 일본에서는 그 사람들이 외국인이니까 사실. 외국인이죠. 외국 교민들이지. 뭐 자기들이 가고 싶다면 보내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데 말이 안 통하니까 드디어 남한 정부는 이제 대량의 공작원을 파견을 합니다. 일본으로. 북송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작원을 파견해요? 공작원을 실제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공작원 중에 일부가 바보같이 하다가 잡혀요. 그렇습니다. 잡혔는데 현장에서 체포돼가지고 가방을 열어보니까 가방에서 폭탄이 나온 거예요. 진짜 폭탄이요? 폭탄. 예. 그 폭탄으로 뭘 하려고 그랬느냐? 니가타에 있는 일본 적십자 센터를 파괴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뭐 만경봉호 이런 걸 격진시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공작원이 폭발물을 소지한 채로 체포되어서 미수 사건으로 확인이 된 거죠. 네. 테러 미수 사건. 테러 미수죠, 이게. 이게 도대체 이승만이 왜 이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스파이는요. 걸리면 테러범입니다. 걸리면 다 테러죠. 스파이. 걸리는 게 되게 그러니까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요. 걸릴 놈을 키운 것도 잘못이고 가서 걸린 그러니까 걸릴 놈을 보낸 것도 잘못이고. 잘못이죠. 물론 그런 걸 꾸민 것도 잘못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잘못이 있는데 일단 보낸 것부터가 일단 잘못이긴 한데. 이게 자꾸 왜 잘못이다 얘기를 하냐면 네. 그러니까 배를 보내줬으면 몰라요. 그 배를 뺐고 배를 뺏은 게 언제야. 안 걸렸거나 폭발 안 시켰으면 몰라요. 근데 폭탄을 든 상태에서 걸리고 자꾸 이러면 예전에 일본이 잘못한 걸 배상받기가 어려워진다고. 일본 사람들은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야, 니들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외교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독립국이 된 이후에 응당 받았어야 할 여러 가지들을 못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점점. 네, 맞습니다. 네. 어차피 해방된 지 얼마 안 되고 국내 유권자들이 일본에서 감정이 극단적으로 안 좋은 건 현실이에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죠.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요. 현실적인 문제고 만약에 진짜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이었다면 그 감정을 다독일 필요가 있는 거죠. 감정을 이용해서 더 불을 지르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서 감정을 다독여내고 일본 측과 현실적인 협상을 잘 수행하고 중요한 맥락 배상을 받아내야지. 네. 한 푼이라도 배상을 더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맥락입니다. 예. 이승만은 했던 발자취를 보건대 미래를 고려하지 않았다.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네. 예. 결국 이제 4.19로 인해서 강제로 건조해서 끌어내려지기까지 이승만은 이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의무 이행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네. 문제를 악화시키기만 해요. 하긴 뭐 그러니까 쫓겨났지. 굉장히 직무유기며 무책임한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막 아직도 이승만이 선포한 평화선이 애국적이고 국가에 도움이 되고 민족적인 행위였다. 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사사학자들이 환국의 영토로 그어놓은 선이 멀리 있다고 해서 그게 애국적인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애국적인 거 아니죠. 그건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진짜 망나니 짓이었던 거라고 봐야죠. 실제로 싸움 붙으면 게임도 안 되게 깨질 거면서 네. 그 조선시대 효종 때 북벌론 하면서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예.
치고 올라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그런 얘기는 가슴속에 묻어두고 먼저 국가를 강하게 만들고 군사력을 키워서 가능한 실력이 있을 때 그걸 논의해야지. 그리고 그렇게까지 군사력이 크려면은요. 예. 표장사하는 극우들 득세 못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평화롭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에서 국력이 강해지는 거지. 극우들이 득세하고 이렇게 이승만 같이 허풍만 떠는 사람이 득세하는 나라는 결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해서 전쟁 일으키면 이길 것 같습니까, 미국이? 예. 이길 것 같다고? 네. 아, 미국은 이기지. 네. 미국 같은 나라. 그냥 미국이잖아요. 아까 봅시다. 장기적으로요. 장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네. 네. 트럼프는 미국의 국력을 깎아먹을 것이다. 당선된다면. 부시가 그랬듯이. 그 포인트를 생각해야죠. 네. 그래도 그 4년 내에 만약에 연전연승일 것이다. 전쟁이 나면 미국은 이길 것이다. 네. 두 번에서 8년 하더라도 그때까지 맞는 말이에요. 미국이 망하진 않겠지. 그때까지는 이길 것이다. 8년으로 다 해먹진 못한다. 그렇지, 그럼. 예. 우리는 이제 이승만이 이후에 몇 년까지의 우리의 번영을 해먹었는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외교에 있어서는. 바로 그런 거죠. 예. 그렇게 이승만의 독재 정권의 시절은 한일 양국 간의 문제를 전혀 단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훨씬 더 악화시킨 상태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일 관계 회복이라는 공은 그 다음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이승만 독재 정권의 유산은 간단합니다. 주어진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플러스 알파를 얹어서 넘겨줬다. 그리고 말은 시원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저놈들을 이 땅에 들여놓을 수는 없다. 예. 그리고 폭탄으로 뭐 폭파시키는 거 좋아하고. 민간인도 시원하게 괴롭히고. 네. 배도 뺐고. 네. 배도 뺐고. 우리나라 어업을 발전시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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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런 걸 볼 수 있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박정희 시대는 어떻게 했는지. 그렇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동해의 명태가 멸종하지 않았나. 아, 그거는, 어업을 발전시킨. 좋은 배가 많이 생겨서 많이 싹쓸이를 해버리는 바람에. 네네네네. 이런 나비 효과.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강원도 북부에 있는 황태덕장은 다 러시아 애들이. 러시아 애들이 장악을 하고. 말고 있다. 네. 러시아 친구들이. 노소와.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국내산 이렇게 부르죠. 네. 국내에서 말렸으니까. 네. 그 이유를 이제 이승만에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재밌는 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네. 어떤 나라가 지 맘대로 영해를 막 그은 다음에 우리나라가 우선 납치하고 사람만 돌려보내고 배는 안 주고. 그게 그냥 그러면 짜증나서 전쟁할 것 같아 나는. 북한이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죠. 북한이 우리한테 그런다고 쳐봐요. 저는 이렇게. 게다가 북한은 중국과 전쟁 중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네. 저는 그냥 일본의 입장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진 지 얼마 안 된 일본이야. 네. 의기소침하지. 근데 갑자기 우리 이상한 역사서에서 자랑하고 있는 옛날 어른들이 자랑하다가 이제 미군들 들어와서 없어진 그 어른들, 그 어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조선이 해. 갑자기 그 한국이 해. 영해 이렇게 싹 그으나. 이 사람들 얼마 안 가서 알래스카로 가게 길을 터달라고 하겠구나. 그렇지. 베링해로 가게 해.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예. 얘들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예. 역습이구나, 이제. 우리가 김정은에게 느끼는 것을. 이거 3차 전쟁이구나. 네, 전쟁 또 해 준비해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 전운이 감돈다. 라는 뜻은 외교를 발전해야 되는 일로에서 지체시키겠다. 그렇죠. 그리고 외교 문제를 지체시켰을 때 이득을 얻는 정치인들이 있죠. 네. 큰 틀에서 국가의 이익을 훼손하면서 작은 틀에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찾는 놈들. 그러니까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불과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죠. 개성공단의 입주 기업들이 다 짐을 싸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됐을 때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기억이나 나십니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것도. 근데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 미국이 바라는 것이고 일본이 바라는 것이고 러시아가 바라는 것이고 중국이 바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양쪽 정부가 원하기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상황이 유지되는 건. 근데 일본이랑은 얘기가 달랐다는 거죠. 일본이 야 우리 쳐들어와서 우리 어민들을 납포해줘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우리 세핑배를 가져가줘라고 말한 적도 없고 참. 예 이승만의 독립적인 테러로 인해서
지금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뭔지를 답은 이제 박정희가 알려줄 것이고 내일 이 시간에. 예. 네. 어쨌든 독재유산이네요. 이것도. 유산이 맞죠. 네. 맞죠. 그들이 남겨준 거니까. 네. 예. 그 남겨준 똥은 우리의 몫으로 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내일 결론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물뚝심송 사인고문께서 오랜만에 수고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초보 여행자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설명. 진짜 프로 여행 작가들이 모여 만든 가이드북. 생애 첫 여행 친구. 프렌즈 중앙북스. 자체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 영어. Perfect 25.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면서 기사님에게 반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면 기록에 남아 향후 대리운전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하는 가장 값비싼 요금. 당신의 에티켓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면역 과민 반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XSFM 창사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물뚝심송 상인고문 출연하지 않은 달. 그러네 진짜. 처음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진짜 한 달 딱. 11월에 제가 그 직전에 나오고 그 직후에 나오기 때문에 한 달이 딱 빠졌네요, 그냥. 네. 예. 매달 30일은 제가 이제 저녁 7시부터 엑셀 붙들고 다니는 시간이잖아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물뚱님? 동그라미가 없네? 수입이 확 줄었어. 물뚱님 동그라미 없네? 깜짝 놀래가지고. 청취자 여러분, 물뚝 없는 한 달 잘 보내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네. 아까 물뚱님이 이제 바쁘게 월드 투어를 하시는 동안에 동남아 수대 공연을 하는 물뚝 썩게 투어 하시느라 네. XSFM 아닌 다른 모든 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돈이 안 돼, 돈이. 다른 데 가면 돈이 안 돼. 이번 주 수고하신 물뚝 주간으로 네. 내일 이 시간에도 2015년의 마지막 독재유산 답사기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그러니까 집안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 이용 정도의 레벨은 도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역독 한 번 안 돼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다들 관심을 갖죠. 예, 현대사 다 들어보게 돼 있습니다. 다음부터 수능을 준비하려고 할 때도 역사 관련된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거 공부하실 때도 보다 보면 보게 됩니다. 그럼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요런 생각은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 왜 이렇게 외교적으로 굼뜰까?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러면 궁금하면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독일에 어땠을까? 혹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알제리는 프랑스에 어땠을까? 그렇죠. 이렇게까지 소리 못 내고 지나갔을까? 전쟁하면 항상 뒤처리 하느라고 협상 다 하고 했죠. 배상을 하고. 예, 배상 받고 배상하고 다 하는 거죠. 배상 때문에 존 털리고. 예. 그래서 경제 복구하느라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독일은 완전히 그것 때문에 허리가 망가져가지고. 이게 답인 것 같은데. 일본은 한국전쟁 이후에 경제가 다시 개화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죠. 배상하느라 허리가 휘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고요. 도대체 우리한테 뭘 한 거야? 예. 지금까지 배상하겠나느니 고개 숙이고 사죄하고 사죄는 그냥 액션이니까 의미가 없다 치죠. 그나마도 안 하는데 정치적으로 정치권이 한국에 뭘 해줘야 되나라고 곤혹스러워하고 이런 것도 못 봤어요. 그 이유가 뭘지 궁금해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게 이상했어요. 이상한 일이죠. 예.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중입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용사 윤수석과 물뚝심송 상인고 유엔쇼의 책임 프로듀서 기술에는 이현아 엔지니어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이 사람들 그대로 앉아서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